저 오늘은 제가 오늘 뭐 여러 발표에 계속 불러주시니까 특히 IITP 주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과제를 좀 하다 보니까 애국심이 많아서 부르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는 저희 회사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오늘은 좀 월드와이드 다른 회사들, 다른 건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좀 리뷰하는 거 잠깐 또 하고 저희 회사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한 6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만들면 다 굉장히 프로미싱한 걸 갖고 있냐?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 자리오 팔콘이 저희가 창업할 무렵에 저런 회사를 따라잡을 수 있냐? 디벡스가? 국내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VGG, 레스넷, 모바일넷, 버전 1 이런 알고리즘, 좀 올드한 알고리즘 되고 12.6 톱스 퍼 와트 무려 엄청난 전성비를 얘기했는데 이 회사 이제 클로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 보면은 지원 AI 알고리즘이 또 너무 올드해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별로 안 좋았다. 그 다음에 12.6 톱스 퍼 와트이긴 한데 실효 연산 성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건데요. 저희 회사 기술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오른쪽 거는 TSMC에서 이제 제작한 칩인데 저희 작년에 CES에서 데모를 오른쪽에 한 거예요. 자이로 팔콘이. 그래서 모바일의 버전 1 처리를 하는 건데 초당 100장 정도를 한다. 이런 것이고 왼쪽에 이제 저희 디벡스의 데모인데 똑같은 알고리즘이긴 한데 이제 디멘전이 좀 그러니까 인풋 사이즈가 좀 달라서요. 저희는 1000장을 초당 연산하는데 이펙티브한 퍼포먼스 차는 저는 FPGA에서 260MHz로 돌려도 한 2배 반 정도의 성능을 더 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뭐 들었냐 맞추는 건데 우리 가늠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도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올드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예를 들면 224x224 모바일 SSD를 동작시키는 건데 보시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잘 못 잡아요. 근데 욜로 버전 5 저희 FPGA 130MHz로 지금 프로토타이핑 시킨 거가 저 정도로 동작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오브젝트를 잘 찾아내죠. 이게 이제 지능의 차이인데 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많이 여러 AI 반도체 회사들이 실제 클로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트렌드 좀 얘기 드릴 건데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반도체가 되게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트릭이 좀 있는데 톱스만 만약에 같이 보자. 10톱스짜리 솔루션이 1톱스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톱스라는 거,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이라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냐. 톱스 퍼 와트. 톱스 자체가 실효 성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지표인데 톱스 퍼 와트가 뭔가 매트릭에 비교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드웨어 벤더마다 이 익스페리먼트 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요. 근데 모델도 실제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모델도 버전이 되게 많거든요. 버전에 따라서는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어큐러시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ML 퍼프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거기 안에 보면 레스넷 비전 알고리즘 레스넷 50하고 모바일넷 SSD입니다. 아까 금방 보시던 모바일넷 SSD죠. 굉장히 오래된 알고리즘이 한 5년 됐어요. AI 알고리즘 계에서 5년 전 거다. 거의 의미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 글로벌 고객들은 저희 퍼포먼스를 알고 싶으면 알고리즘을 20개를 줘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알고리즘 20개. 거기에서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는지, 전성비가 얼마나 나는지를 다시 물어봐요. 그런 작업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 저희가 보내야 하고. 그래서 바로 비교는 어렵지만 저희 엣지 AI 쪽에 있는 월드와이드 저희가 보기에 컴퓨터 헤일로 같은 경우는 성능이 저희랑 23, 4토스는 비슷한데 실효 성능이 저희가 좀 더 앞서요. 한 30% 정도? 근데 우리가 좀 저희 회사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근본적으로 인터널 SRAM을 32MB를 써요. 저희는 인터널 SRAM 저보다 훨씬 작게 쓰죠. 10메가 언더로 써야 되니까. HS 쓰기가 굉장히 32MB가 수율, 단가 이런 면에서 저희가 2배 이상 앞서갈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미식 같은 경우는 애널로그 방식의 컴퓨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 쓰고 볼테이지를 입력 데이터 표현하고 이렇죠. 문제가 뭐냐면 어큐러시가 안 잡혀요. 잘. 오퍼레이팅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AI 어큐러시가 떨어져요. 컴퓨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쿼드렉 같은 경우는 좀 스페셜티는 없는데 저기는 IP를 팔아요. 칩을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칩 밴더들이 좀 사용해 볼 수 있지만 AI부터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많은 칩들이
스펙상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12.6톱스 퍼 와트. 그렇게 10톱스 넘기는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르네사스도 자동차 칩 안에서 NPU 만들어 놓는데 13톱스라고 해요. 실효는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게 많고요. 그래서 뭐 헤일로의 기술들도 우리 분석해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현재의 솔루션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벤처인데 이스라엘에 아마 가장 레이티스트 돼 있는 유니콘 아직 비상장돼 있긴 한데요. 칩 하나 만들어내고 이제 여러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쿼드릭은 이제 IP 비즈니스를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뭔가 특이할 만하게 보이는 게 안 보이고요. 미스익은 최근에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컴퓨팅 방식으로 잘하면 막 전성비 안에서 배타적인 어떤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지만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유가 제가 게스하기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AI 어큐러시에 문제가 있는데 열화돼 있는. 근데 이게 응용 회사한테 갖다 주면 어플리케이션 하는 고객한테 갖다 주면 AI가 들쭉날쭉한다. 이걸 갖고 양산을 한다. 양산 QA를 한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고객이 좀 없는데 이 회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더냐. 저 레졸루션을 640 640으로 갔던 거를 뭐 1408 이 정도로 올리면 어큐러시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레졸루션을 넓혀서 자기네 어큐러시가 좀 낮아지는 거를 커버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고객이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고객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GPU 상태에 있는 어큐러시를 보고 QA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이거 이제 양산할 수 있겠다 갔는데 NPU 포팅했더니 어큐러시가 바뀐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의 답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조금 많이 힘드는 것 같다라고 제가 게스가 되고 브레인칩은 이제 SNN 그러니까 그 스파이크 뉴럴넷 방식을 사용하는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적인 어떤 피처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좋은 것 같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SNN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좋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가 전통적인 의견인데 이 회사는 SNN을 사용해요. 근데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 같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칩을 실제 팔긴 팔아요.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간의 비교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양산이 막 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비즈니스 능력이 좋으면 안 좋아도 갖다 판다는 그 상황인 것 같고요. ARM은 NPU를 만들다가 이제 단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IP를 갖다 팔 때 AI부터는 그러니까 CPU, GPU는 컴패티블한 게 중요해요. 호환이 돼야 돼요. 레가시가 동원돼야 되죠. NPU는 응용의 스페셜라이제이션 돼야 돼요. 근데 IP라는 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가 잘 안 맞겠죠? 제 해석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가 잘 안 보이니까 ARM이 단종시킨 거 아닐까 이런 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한 2달 전인가요? 이제 미국에 갔었는데 셀라브라스, 그래프코, 삼바노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걸 봤어요. 뭐 프로모션 발표 이런 발표를 하면 삼바노바 재밌는 게 렉을 그냥 들고 나와요. 이 발표 자리에 렉을 갖고 나와서 우리는 이런 렉을 갖고 다닌다. 이런 거 갖고 표방을 좀 하시던데 그래서 뭐 셀라브라스 같은 웨이퍼 스케일이 저런 얘기거든요. 저 하나에 저 지금 구멍 빵빵 뚫려 있는 거에 그래서 칩 하나가 아마 GPU 사이즈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 단위로 엮어서 실물을 봤는데 저 단위로 엮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GPU보다 56배 크다. 가장 큰 칩이다. 40GB를 온 칩을 넣었다. 뭐 이런 이제 리시비한 어프로치 했죠. 삼바노바도 비슷하고 그래프코도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GPT-3를 지금 현재 굉장히 잘 학습시킬 수 있고 뭐 이 스케일러블한 이런 솔루션 그다음에 메모리 패브릭 전체 서브시스템을 리이노베이트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전통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수율 어떻게 할 거냐, 가격 어떻게 할 거냐, 발열 어떻게 할 거냐 전통적인 질문이죠. 제가 학부 때 그 VLS에 같이 있는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컴퓨터에 캐시가 많으면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디램 없애고 캐시로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능이 엄청 좋겠네요. 왜 그런 걸 안 만들죠? 했더니 굉장히 저희 VLS의 교수님이 같지 않은 얼굴을 하시면 저를 보시면서 모든 반도체는 말이야 이코노미가 있어. 돈이 돼야 돼. 싸야 돼. 램버스 디램이 나왔지만 DDR 메모리보다 2배 비싸니까 죽었거든요. 성능은 더 좋았습니다. 우리 그 경험했어요. 2000년 초반에요. 비싸고 좋은 솔루션인 게 시장 개화기 때는 사이언스로 받아들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걸 엔지니어링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근데 여러 회사들이 오늘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AMD도 보게 됐는데요. AMD가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AMD가 자일링스를 멀지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MD가 요새 스마트 닉을 막 되게 프로모션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AI 처리가 커스터마이징 데이터 무브먼트 있고 파이프라인 컴퓨터하고 트랜스포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하이라키 자체가 모델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뭐 굉장히 많이 리퀘어먼트 변하니까 그걸 프로그래머블 하게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어댑터블 밴드위스 얼로케이션 할 수 있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컴퓨터에 오른쪽 위쪽에 있는 AI 엔진은 컴퓨터 타일로 다 묶어버리고 밑에는 FPGA를 활용해서 저 DDR에 있는 메모리를 밴드위스를 계속 프로그래머하게 바꾸는 거죠. 모델에 따라서 GPT다. 밴드위스 많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다 몰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어프로치를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많이 해요, 미국에서. VMware도 제가 친구가 있는데 VMware도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 메모리 팜. 어떻게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포싱 해줄 거냐. 옛날에는 CPU 퍼포먼스를 순간 포싱했다 뺐다 하는 거를 볼테이지를 막 올렸다 내렸다를 동적으로 막 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이게 프로그래머하게 강화시켰다면 지금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를 그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를 시스템 스케일에서 서버 스케일에서 한다는 거죠. 이러고 근데 AMD는 자일링스를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또 VMware는 다른 방식으로 또 하고 근데 굉장히 FPGA를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제 NPU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시작돼서 이미 칩들이 막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막 이런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기말고사? 기말고사 같은 게 뭐냐? 그 외국에 있는 그 서버용 프로세서 회사들이 우리가 엔비디아 GPU 대비 성능이 2배 빨라요. 전성비가 얼마 좋아? 이렇게 말했어요. 2배? 엔비디아가 그전에는 삼성 8나노 공정에서 칩을 만들었다가 TSMC 4나노로 갔습니다. 전성비가 엔비디아 자체 전성비가 2배 이상 좋아지고 실효 성능비가 2배 이상 좋아져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였는데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NPU 회사가 MS의 어주어 D를 잃었어요. 왜냐는 여기서 있다고 봐요. NPU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건 GPU 대비의 전성비, 실효 전성비거든요. 성능을 어떻게 잘 낼 거냐인데 그냥 물리적으로 2배 이상을 가버리는 디시전을 해버리면 이제 2배 정도 빨랐던 거, 2배 정도 전성비 좋았던 솔루션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잔영한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가 그래프코어인데 시총 2조였다가 1조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 단위긴 한데 그래서 빠졌어요. 이 딜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성비의 갭을 2배, 3배가 아니고 이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따지면 전 기술 대비 4배 빨라야 어둠션이 돼요. 4배는 빨라줘야 가격이나 성능에서 차이를 내기 시작되는 거고 2배는 불안해요. 새로운 기술을 들여다 왜냐하면 후발주자가 아니까 그 원래 강자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또 뭐 할 수 있냐? 단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마진율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만약에 매시브하게 어떤 경쟁이 붙으면 단가 내려버리면 또 쉽지 않아져요. 그러니 10배, 그러니까 orders of magnitude 10배 이상 정도의 갭을 갖지 않는 솔루션은 조금 쉽지 않지 않냐가 저희 관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통하는 얘기인데 클라우드로부터 시작해서 엣지까지 아마존 같은 회사는 뭘 하고 있냐면 AWS 해가지고 학습을 열심히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에코시스템을 만들되 엣지의 디바이스까지를 디플로이하고 매니지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막 만들어내요. AWS 세이지메이커 이런 건데 여기에 벌써 락치빈이 뭐 해가지고 헤테로지니어스한 엣지 NPU들이 얼라이언스가 되고 있어요. 저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기는 뭐냐? 학습한 알고리즘 파라미터들을 네트워크로 뿌리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동작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모니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의 패키지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기 얼라이언스 안 들어가 있으면 저 모델 막 날아다닐 때 우리는 구동 못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MPEG 기준으로 보자면 MPEG도 이런 비슷한 걸 해요. VCM이라고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주고받는 이제 표준이고 NS라고 알고리즘 네트워크의 표현 방식에 대한 스탠다드예요. 이 표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는 몰라도 저 AWS가 하는 디펙트 스탠다드가 만약에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게 얼라이언스 안 되면 예를 들면 AVI 파일 같은 거, 영화 이런 거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다운해서 볼 수 있잖아요. 코덱 안 맞으면 못 보죠. 칩이랑 얼라이언스 안 맞으면 코덱 안 맞아 못 보는 것처럼 AI 동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칩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디벡스도 글로벌 디렉토리에 조인해서 저 표준화 안에서 칩 관련된 산업을 대변해서 표준화를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게 성공할지 안 할 건지도 모르면서 성공하면 뭐 선두주자 되는 거고 성공 못해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WS 세이지메이커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디벡스 얘기하겠네요. 열심히 해서 15분 만에 끝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미션이요. 유비쿼터스 AI입니다. AI를 모든 곳에다 뿌려보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7년 전, 8년 전에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미래에는 AI가 모든 일렉트리컬 디바이스에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미션이었고요. 그럼 이제 가정이 하나 나왔어요. 300와트 이상을 먹는 저 엔비디아 GPU에서 그때 당시 1,500불도 있고 지금 뭐 3만 불인데 데이터 센터가 사면은 그 A100라는 GPU가 한 10,000불 하나 봐요. 그런 가격이 있는데 저거를 저기서 저 엔비디아 GPU에서 도는 AI 알고리즘을 만약에 2에서 5와트 정도 먹는 반도체 솔루션에 그대로 구현할 수 있고 가격이 만약 100불 미만이면 저거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라는 가정에서 저희 회사 시작했어요. 투자자라면 투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기술이 만약 있다. 존재한다면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저희 디벡스의 이제 미드랜드 시리즈 M1이 나오면 저게 한 70불 언더일 것 같은데 그리고 3와트, 5와트 먹을 것 같은데 저런 욜로 버전 7 지금 나온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돼 있는 가장 최신의 그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거의 어큐러시가 똑같게 50.9 MAP거든요. 어큐러시 드랍이 0.1%인데요. GPU를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하겠다. 이게 있으면 엣지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서 왜 서버 이구지구 다니고 배터리 이구지구 다닐 필요 뭐 있냐. 가벼운 배터리 쓰는 모바일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죠. 자동차에도 넣을 수 있고. 그 유수정 대표님이 발표한 거랑 저랑 옴디아 똑같은 데인데요. 여기서는 엣지 시장이 크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파란 영역이 엣지고 빨간 영역이 인퍼런스만 하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디벡스는 앞에서 말씀하신 분은 이제 학습을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는 학습은 소프트웨어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걸릴 거고 엔비디아가 쿠다 그 체계 만드는데 매 수십 년에 수백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만들거든요. 그 에코시스템과 커뮤니티도 이미 갖고 있죠. 그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퍼런스 대신에 시장이 큰 건 어디냐? 인퍼런스죠. 서비스 시장이 커지니까 똘똘한 알고리즘 하나를 트레이닝 시켜서 수만 노드의 서비스를 하게 될 거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세서 시장이 엄청나게 클 거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는 디시전은 디벡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비전은 뭐냐?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냐면 만약에 정말 700억 개의 인류 개체의 10배가 해당하는 700억 개의 인터넷에 물려있는 디바이스에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 그 이상의 인지 능력을 인베드 시킬 수 있으면 그런 문명과 그런 사회는 우리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밸류는 지능이죠. 지능이 좋으니까 우리보다 힘센 뭐 독수리니 참치니 다 내장을 다 난도질 해가면서 먹고 있고 돼지도 그렇게 그렇죠. 세상에 그런 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돼지를 키워서 평생 동안 5만 가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어디 성문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잘 생각해보면 지능이에요. 근데 그 지능이 대량 양산돼서 어느 공간에 다 있을 수 있다. 그런 사회가 아마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제 문명적 발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가 원하는 게 실효적으로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실효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AI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 기술. 그게 저희가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약점들을 다 갖고 있는데 양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제 3, 4대 MPU 기술은 뭐냐.
이건 맨날 발표하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월드 리딩 컴퍼니예요. 뭐해서요? 최신 비전 알고리즘을 지원할 수 있는 NPU 기술로서 세계에선 저희가 리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알카이브에 실려있는 모델을 저희가 한 달 반 만에 저희 NPU 포팅해서 데모를 하고 증명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 세계 첫 번째로 인티저 8빗을 사용하는 저희 시스템인데 엔비디아 GPU 플로팅 포인트 32비트에서 나온 어큐러시보다 더 좋았던 어큐러시들은 빨간색을 표기했어요. 중간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다 굉장히 유명한 비전 알고리즘들인데 그 중에 과반이 저희 어큐러시가 더 높아요. 인티저 8빗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 GPU에서 알고리즘 개발 다 끝내놨는데 NPU 포팅했더니 어큐러시가 드랍됐다. QA 누가 해줍니까?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안 맞으면 다시 알고리즘 개발해야 됩니다.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GPU-like한 수준의 AI 어큐러시를 구현해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차고 우리가 월드 퍼스트 했는데 월드 세컨이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인터내셔널 기업 중에. 세 번째가 전성비에서 우리가 시조 전성비, 그러니까 톱스4 와트하고 FPS 톱스를 곱하면 FPS per 와트가 돼요. 1와트 써서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 몇 번 돌리는 거냐. 이게 궁극의 시조 전성비인데 거기서 저희가 세계 1위를 해보겠다. 그래서 칩을 지금 3월에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AI 알고리즘 최신 거를 서포트한다. 그게 뭐냐? 왼쪽 거는 5년 전의 알고리즘이고요. 모바일 SSD. 오른쪽 거는 욜로 버전 7인데요. 박스가 오브젝트를 이제 인식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사람 찾아내는 숫자와 테이블 뭐 이런 거 따지면 욜로 버전이 압도적으로 지능이 높죠. 거의 대부분의 오브젝트를 찾아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서 실제 응용 개발자들은 저는 욜로 버전 7 같은 알고리즘 좋아하는 건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NPU는 손에 꼽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포팅해서 월드 퍼스트라고 데모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AI 어큐러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2달 전에 미국 갔을 때 퀄컴이 스냅드래곤 젠2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모바일랩 버전 2, 레스넷 50, 딥랩 버전 3 이런 데서 어큐러시가 드랍이 1% 이내입니다. 라고 이제 프로모션 했어요. 저희는 저 3개 알고리즘에서 저 밑에 보시면 FP32로 표기되어 있는 게 GPU의 어큐러시거든요. 원본 어큐러시. 그걸 저희 컴파일러의 퀀타이제이션과 최적화를 패스시키고 나서 나온 어큐러시는 저 밑에 있는 빨간 수치예요. 다 공교롭게도 저 초기 알고리즘들 안에서는 다 GPU보다 높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펙티브 퍼포먼스도 저희 고객사가 저희 고객사는 제슨 그 플랫폼을 많이 써요. 엔비디아가 만든 건데 한 15W에서 20W씩 써대는데요. 파워를. 32톱스 정도의 성능이라고 해서 쓰고 계셨는데 FPGA 1톱스짜리 저희 FPGA에다가 1톱스 성능 날 만한 저희 NPU를 포팅해놓고 저 알고리즘을 포팅해놨더니 프레임 레이트이 제슨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 수치는 32톱스 대 1톱스의 차인데 프레임 레이트는 저희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어큐러시도 저희가 높았어요. 그래서 고객이 놀랐어요. 그게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M1 칩이 나오면 성능은 10배, 그 다음에 가격과 파워가 10분의 1씩, 실효가 100배 차이 날 수 있다. 물론 이건 한 가지 고객의 알고리즘 예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엔비디아 GPU보다 10배, 20배 이제 PPA가 좋은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100배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욜로 버전 7을 저희가 포팅 최근에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좀 넋을 잃고 봤어요.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 비전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카메라 너무 많이 있고 스마트 시티 있고 그다음 인텔리전트 트래픽 모니터링 하는 게 있고 드론이 있고 자동차 있겠죠. 오토모티브 있겠죠. 보면서 알고리즘 보면서 저거 가지고 오토노머스 시스템 만들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알고리즘을 딱 보면서 참 이게 저는 운이 좋다. 저런 알고리즘, 똘똘한 알고리즘이 나올 즈음에 우리가 저걸 돌릴 수 있는 칩을 내는 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보다시피 자이로파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드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데모를 봐도 감흥이 좀 떨어지는데 얘 갖고는 이거 교통관제? 할 수 있겠네. 카메라 앞에 보이는 자동차 계속 싹 세면 그냥 신호등 컨트롤 하나 할 수 있고 드론 만들어서 자율비행 시킬 수 있고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년에 데모는 이걸로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또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 이렇게 이 어떤 비전 안에서 리전을 나누는 알고리즘 안에서도 저희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 서포트되는 MPU가 좀 흔하지 않습니다. 좀 몇 개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도 저 PID넷 같은 경우를 지원하면서 저희 독일의 뭐 BMW 이런 데 가서 데모도 최신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과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3D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자동차에 쓰는 이제 레이어, 그러니까 뭐죠? 센서 퓨전까지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왔더니 고객이, 저희가 왜 어큐러시가 엔비디아보다 좋다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복수에 저희 커스터머가 만든 커스텀 알고리즘을 받았는데 걔를 저희 MPU에다 포팅하고 나서 그게 GPU보다 어큐러시가 높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수에 우리 커스터머한테 이 어큐러시가 올라간 게 관측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하다 보면 우리 주장이니까 말하면 안 되는데 커스터머가 맺어봤더니 저게 관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월드 퍼스트로 저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GPU보다 올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과반의 알고리즘에서 올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코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AI 반도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어스 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AI 반도체 시대가 시작됐어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무엇보다 어떤 어플리케이션보다 무어의 법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AI 반도체가. 왜? 스케일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무어의 법칙은 거의 끝나버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코옵티마이제이션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가 GPU가 이제 DRAM, 그러니까 인퍼런스 한번 할 때 DRAM 액세스하는 200메가 하는 알고리즘을 퀀타이즈 돼 있으니까 50메가바이트만 액세스하면 되는데, 이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코옵티마이제이션, 아키텍처도 좀 틀어 바꾸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다 보니 DRAM 액세스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갖고 나오지 못하면 경쟁 대비 이기기가 쉽지 않다. 하드웨어만 좋고 거기 하드 스펙을 빵빵하게 집어넣어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무어의 법칙 때문에 그 슬랍이 이미 누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가치냐? DRAM 액세스가 낮아지면 DRAM 필요로 하는 개수가 낮아지고 DRAM 메모리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시스템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게 이제 고객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고객한테 굉장히 필요한 혁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MPU의 소프트 SDK를 DXNN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저 베타 버전이 이미 커스터머한테 우리 릴리즈 했을 만큼 100개 이상의 알고리즘에서 테스트가 끝나 있는, 한 비트 틀리지 않는 그 컴파일러를 저희가 만들어서 복수의 고객에 주었습니다. 내년에 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프로모션 하면 베타 릴리즈 계속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고객한테 공급하면서, 저 SDK가 또 굉장히 아무리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게 좋아도 슈퍼 이지 투 유즈 소프트웨어 프레임업,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모든 회사들의 골머리이기도 한데, 저희는 그래도 컴파일을 손파일이 아닌 손으로 다 따서 맞춰야 되는 게 아닌 걸 해왔고, 또 커스터머들의 알고리즘을 왜 많이 받아왔냐, POC를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많이 했냐, 유저 모델을 많이 바꿔왔냐, 왜? 사람이 만들어낸 커스텀 알고리즘을 컴파일 한번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컴파일이 돼야지만 실제로 비즈니스가 된다고 믿었거든요. 표준 알고리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는 사실 변별력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허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써왔고요. 그래서 월드와이드 넘버 5 정도에 와 있고, 더 열심히 해서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안에는 들어서 최첨단 기술 안에서 특허로 보호받는 것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어열리를 분석했고, 거기서 필요한 퍼포먼스를 봤어요. 그래서 카메라 1개, 2, 3개, 10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퍼포먼스 대역으로 보고 솔루션을 다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드엔드, 로우엔드, 하이엔드를 다 나눴고, 그래서 또 삼성 파운드리가 잘 공조해서 5나노, 24나노, 28나노에서 제작을 하는데, 딱 지금 칩이 나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칩이 다음번에 만약에 어디 가서 발표하면 칩이 나온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긴장이 많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칩이 나오면 이런 식의 엔지니어링 샘플과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거쳐서 매스 프로덕션으로 진행할 거다. 그리고 월드와이드 한 20개 기업한테
이제 레퍼런스 보드 RDK를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안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요구하고 있고 월드와이드에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마켓은 이런 쪽의 필드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엣지 AI 서비스를 한다는 게 뭐냐? 서버도 엣지 결국 서버 서비스도 엣지예요. 서버만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없어요. 서버 안에서도 그걸 다 엣지인 거죠. 근데 서버 안에서 빵빵하게 밀어줄 수 있는 퍼포먼스 있는 솔루션도 필요하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필요해요. 왜요?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카메라로 사람 얼굴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가전제품이 나 뭐 샤워하고 벗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찍어 올려서 AI 서비스 해준다? 좋을 얘기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생긴 곳에 바로 처리해줘야 되죠. 리얼타임 퍼포먼스를 요구하니까 서비스를.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뭐 로컬라이제이션 마찬가지, 퍼스널라이제이션 이런 얘기도 맞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엣지에서 필요한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엣지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뭐 문제를 찾아내서 서로 시스템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로컬리만 해야 되고 왜냐 그 영상을 위로 올릴 수는 없고 권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멀티플 카메라를 연동시켜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레가시 컴퓨테이션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로텍션도 제공해야 되고 데이터를 메타화해야 됩니다. 왜요? 원본 영상 보내면 안 되죠. 왜요? 데이터도 커지고 프라이버시 이슈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율적으로 엣지 디바이스가 택 액션도 해야 되고 통계도 내야 되고 분석도 해봐야 되고 항상 동작돼야 되고요.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다 좋은데 인터넷 그냥 그 통신 밴드위스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그냥 끊어져 버리면 그 문제도 있잖아요. 디바이스 항상 동작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엣지 안의 디바이스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저희도 서버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와 서버가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H1 렉 단위로 2경 회 연산 이상을 초당할 수 있는 솔루션도 준비하고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AI 반도체가 잘 될 것 같냐. 우리가 세트 제품의 강국입니다. 제조 강국이거든요. 차도요. 차도 월드와이드 글로벌 기업이 있고요. 자동차 그 산업이 존재하고요. 가전도 있고요. 또 수많은 IT 기계 디바이스 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년에 이제 디벡 시리즈가 커밍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즐기면 되고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먼저 부탁드립니다. 각본에 하면 제가 김 대표님 발표할 때 질문하라 그래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M1 칩 같은 경우에 14나노로 거꾸로 가서 CCTV용으로 했을 때 중국용 수출 정도로 할 만큼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성능보다도 디벡스가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요가 거기 있고 14나노가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현재 M1으로 5나노로 하셨지만 14나노로 컨버전해서 현재 중국의 수많은 AI 칩보다도 이게 좋다는 뭔가 그런 부분에 좀 경영적인 판단도 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현실적인 질문이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하나는 프로스고 하나는 컨스다. 우리가 자신 있는 건 MPU 기술 자체로는 자신 있어요. 저희는 뭐 퀄컴의 MPU 기술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 자신 있어요. 월드와이드 엣지 디바이스 안에서도 우리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가 있었던 애플의 MPU하고 비교해도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 애플 MPU가 더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MPU만큼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MPU가 훨씬 더 뛰어날 뻔했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이제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나라의 메소돌로지, 에코시스템 경험해봤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렵죠.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그 PPA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의 그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나라 산업이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시스템 반도체로 성공한 케이스가 메이저로 막 월 단위 100만 개씩 팔아보면서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굉장히 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이미 많은 성공을 해왔죠. 시스템 반도체적으로 성능이 열화됐어도 1000만 개, 억 개 단위로 팔아봤어요. 그 양산의 경험, 그러니까 제가 시스코에서 전 세계인이 다 쓰는 라우터 칩셋을 만들었거든요. 인터넷 쓰시면 제 거를 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78%의 그 네트워크 장비는 시스코가 만드니까. 근데 그거를 만들 때 양산. 그다음에 애플에서 만드는 저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양산 기술. 그게 그냥 간단히 만드는 양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우려되는 건 동작하면은 만들었다라고 믿는 시스템 반도체 문화인 것 같아요. 국내.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쥐어짤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쥐어짜야 되고요. 코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패키지부터 해서 테스트 모든 환경이 커스터마이즈 시킬 수 있으면 단가를 계속 내릴 수 있는데 물량이 처음부터 안 될 거라 믿으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을 못 가졌고 이미 중국은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중국을 단순히 한 개의 기술로 제가 MPU 정말 잘 만드니까 이거 매러니까 우리가 저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DBX 성공이기도 하지만 2020년대 한국 시스템 반도체의 중흥까지를 꿈을 꾸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걸 리이노베이션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설득을 제가 해내야 될까가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땐 몰랐어요. 한번 경험하고는 알았죠. 아, 많은 걸 바꿔야 되는구나. 바꿀 수 있을까? 한 개 회사가? 믹스처를 해야겠죠. 뭐 그래서 그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답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유튜브에 하나 질문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러닝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긴 하는데 디바이스 러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지금 서버칩 비슷하게도 확장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들 간에 어떤 협업 모델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 건지. 굉장히 좋은 예. 또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1번 온디바이스 러닝 사실 그 애플에서 처음 만들었던 거 엣지 그 아이폰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 그냥 트레이너블한 MPU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트레이닝은 사실 좀 잊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CNN이나 이런 거라면 좀 큰 모델이 큰 거라면 좀 잊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트레이너를 쓸 커스터머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커스터머가 누구인가? 내가 만드는 물건의 커스터머 누구인가? 인퍼런스는 그냥 알고리즘 주어지면 트랜슬레이션 해버리면 끝납니다. 뭐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어큐러시가 나오고 동작된다라면. 근데 트레이닝은 AI 알고리즘 전문가가 그거를 만집니다. 트레이너 파라미터 하나 잘못 집어넣으면 1, 2주 학습시켰다가 말짱 꽝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에서 떠나가고 싶은 그 AI 알고리즘 엔지니어가 별로 없는 이유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 그 다음에 NPU가 아무리 연산적으로 온디바이스 러닝이나 이런 걸 연산을 잘해도 그 트레이닝 할 때의 데이터량이 엄청납니다. 몇 기가 될 수 있고요. 몇십 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로컬에 있는 그 디바이스 안에 몇십 기가를 저장해 놓고 학습을 거기서 돌린다? 통신으로 주고받는다? 파워는요? 네트워크 스피드는요? 어떻게 처리하죠? 그런 게 근본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은 서버로 올라가서 하는 게 코스트 이펙티브 하다는 판단이 지금 있어요. 뭔가 무엇으로가 답지에 뒤집어 엎어지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물론 저희가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 잠깐만 두 번째가 이제 서버하고 오케이. 뭔가 그 네. 연합을 한다든가. 그거는 저희가 노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모든 서버 솔루션을 다 리플레이스 시킬 거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버는 저는 셀레브라스라든 저런 굉장히 하이 레벨, 하이퍼스케일 그런 이제 AI 반도체 나올 거라고 봐요. GPU가 있을 거고 또 AMD 다 있을 건데 저희는 로우 엔드 엣지 컴퓨팅이라든가 렛지 서버, 뭐 웨어하우스 쓰는 정도의 렉 하나의 서버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거기서는 파워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퍼포먼스가 조금 리스트릭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 연산을 해주는, 그나마 그래도 그 리스트릭되어 있다는 게 카메라 10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걔와 연동해서 한 몇천 개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연동해줄 수 있는 서버, 이 두 가지의 협업, 그러니까 Federated Inference 이런 용도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 모든 걸 커버할 생각이 아니고 그 부분을 커버하는 시장만도 엄청날 거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SG가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저전력 솔루션에 대한 이 목마름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서버도 팬리스 솔루션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 컨디셔너가 아니라 팬이 없는 애들 그 정도로 로우 파워를 갖고 와라. 왜냐하면 다 카본이 돈이잖아요. 돈 내야 되거든요. 이제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이라도 필요하죠. 그러면 저희 같은 솔루션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파워 전성비다 이런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강연 해주신 김노건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